사장님 방에 자주 들어오긴 힘들죠. 그래도. 오늘 손님이 한 분 찾아오셨는데, 두 분 찾아오셨는데 어떤 분일까요? 글쎄요. 정말 단이가 와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반응은 뭐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재연을 한 거거든요. 그게 아이랑 처음 돌아오던 날 아이가 문화센터에 다녀오고 문센. 대신 작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아이고야. 크리스마스가 코앞이어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단이 산타. 단이 산타가 보내주는. 용현 연이 짧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김호수단 원래 이분의 직장 상사였다가 이제는 제가 모시게 된 김호수단 국회의원 용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직장 동료이자 사장님께서 아이랑 출근을 하셨었어요. 그때 좀 사무실 분위기는 어떠셨나요? 사장님이 아이를 데려오는데 그런 건 절대 그 덕질하는 아이돌 그 팬클럽의 마음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아이 가지시고 또 그 과정을 다 받고 또 아이 낳고 심지어 조리원에서도 어떻게 계시는지도 받고 그래서 드디어 오는구나 아이는 어떨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사무실 분위기 전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왜냐면 그날 너무 긴장해가지고 아이랑 처음 이렇게 멀리 나와보는 거라서. 사실 이런 어떤 아이를 동반해서 국회에 오는 것을 또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떻게 바라볼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걱정들이 있긴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슈가 크게 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어떤 출근이라는 제목의 글을 또 페이스북에 쓰시기도 하셨어요. 그때 드셨던 어떤 생각이나 고민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원님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출근을 했을 때 응원을 하신 분도 아주 많았고 의원실로 감사와 격려의 메일을 써주신 분도 계셨고 뭐 이렇게까지 이제 이게 불편했을까 싶을 만큼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꽤 되셨는데 저는 그때 그 불편함이라는 게 너무 낯선 것을 봐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국회라는 공간, 엄숙한 어떤 정치의 공간인데 젊은 엄마가 또 아이를 데리고 국회 공간에 나타난다. 이 자체가 너무 이런 놀라움을 받아들이는 데부터 우리가 아이가 행복한 세상, 뭐 일과 돌봄의 평등이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좀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좀 담담하게 한번 당원들과 시민들에게 알리는 글을 써봤죠. 어쨌든 비슷하게 육아를 경험한 동료이기도 한데요. 공동육아 모임에 계속 나가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 공동육아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공동육아 협동조합이고 그 협동조합의 형태는 뭐 어린이집부터 뭐 유치원까지 되게 다양한데요. 사실 공동육아 모임이라고 하면 정말 아이를 부모들이 다 그냥 항상 같이 놀아주는 것으로도 생각하실 분도 계시고 그날에는 뭐 이 집 저 집 서로 가서 애들 돌봐주는 것 같은 어떤 이미지를 그리시기도 하는데 어린이집인데 이 어린이집을 조합을 구성해서 함께 돈을 출자해 가서 하고 그래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이집을 사기도 하고 뭐 전세금을 마련하기도 하고 보육비와 더해서 이제 운영비를 내서 직접 교사를 고용을 해서 그 부모들이 좀 원하는 방향의 교육을 이제 실천하는 것이죠. 지금은 사실 이런 다양한 대안적인 어린이집 보육 문화가 좀 확산돼서 뭐 친환경 먹거리를 한다든가 뭐 생태 친화적인 놀이를 한다든가 다양해졌는데 그때만 해도 빨리 속성으로 한글 교육하고 뭐 영어도 교육해야 된다 이런 어떠한 흐름이 있었고 그것을 좀 거부하면서 산으로 들로 좀 많이 놀고 유기농 먹거리를 좀 먹이고 하기를 바랐던 그런 부모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좀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고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희한하게 안산 전체에서 딱 2개 있는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이 한 200m 거리에 가까이 있었어요. 저기서 함께 아이들도 좀 더 친환경적으로 키우면서 어떤 공동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아이를 보내게 됐는데요. 이 공동협동조합 하려면 의무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뭐 총회
총회 같은 거를 해서 직접 참여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있는 기간에는 운영진에 꼭 참가를 해야 돼요. 저는 뭐 운영이사와 재정이사를 맡았었는데 어린이집의 어떤 재정 회계를 담당을 했었죠. 사실 뭐 다들 뭐 아주 영리적으로 뭐 하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한 해가 끝나면은 운영 적자가 엄청나게 났어요. 그래서 운영 적자가 나면은 각자 더 이제 많으면 뭐 100만 원씩 더 내서 이제 이거를 또 메우기도 하고, 노랗게 보면은 되게 몸도 힘들고 했지만 함께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과 서로 어울려서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좀 만들었던 과정이고, 참여하면서 맺었던 관계가 지금까지도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뭐 단순히 이상화할 수는 없는 것이 그 안에서 참 많은 트러블도 있고, 특히 이제 돈을 또 내야 되는 공간이니까 뭐 돈 문제와 관련된 트러블도 항상 있었고, 그래서 저는 뭐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아이를 키우는 그것보다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모인 부모들이 성숙해져가는 공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도 그 동네 비슷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 아이들끼리도 지금 뭐 교류를 하고 하나요? 한 흐름은 공동육아를 하고 난 아이들이 이제 그 같은 학교 다니면서 방과후 센터 같은 것에서 만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동육아를 했던 부모들이 방과후 센터나 방과후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어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좀 더 친하게 좀 더 시간을 보냈는데, 하지만 그보다는 대다수 아이들은 이제 그냥 흩어졌고, 그 당시에 저희 아이와 다른 아이가 참 친했기 때문에 뭐 가끔 야, 걔 보고 싶지 않냐? 뭐 같이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아? 물어보면은 뭐 별로 그게 뭐 싫어서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그 기억은 이제 별로 없는 거예요. 6살 때 기억은 이제 거의 없고, 아이들은 또 나름대로 커가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한국도 남성 육아휴직이 많이 높아졌다는 통계가 나오기는 했어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을 해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이제 25%까지 끌어올렸거든요. 물론 이것도 많이 부족한 수치이지만 우리나라도 아직 좀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동반법뿐만 아니라 오빠 육아 연차 휴가 보장도 발의를 하기도 했지만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정책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떤 공감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 사실 저희 관계에 좀 주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의원실에서 일하던 이제 보좌진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다라는 것이 좀 이제 사람들의 관심사의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 관계들을 좀 다시 돌이켜보자 이런. 사실 첫 만남을 한 지는 좀 더 오래됐죠. 국회에서 처음 만난 건 아니고 많이 이전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혹시 언제가 처음인지 기억나시나요? 제 기억은 2011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저는 작가 활동과 논술 강사를 함께 하면서 인터넷 언론 프로메테우스라는 곳에 객원 기자를 좀 하고 있어서 여러 다양한 사회운동을 취재하고 그랬었는데, 월과 점령 운동이 있었고, 그게 한국에서는 여의도 한국거래소 점령 뭐 천막 치고 청년들이 막 농성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한번 의원님을 뵀던 것 같은데, 다른 분들 취재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뭔가 약간 노숙자도 아니고 밤톨같이 생기신 분이 맞아요. 밤톨같이 앞머리도 이렇게 있고. 네. 제가 정말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뭐 청년들이 왜 이걸 하느냐 뭐 이런 걸 물었을 때, 웨딩홀인가에서 뭐 알바를 하는데 뭐 하나에 7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하루에 200개를 날랐는데, 그래서 받은 일당으로 스테이크 하나를 못 사 먹었다. 뭐 이야기를 딱 듣는데, 정말 이 어떤 저임금 노동이나 불안정 노동, 말로 설명하면 너무 복잡한 거를 이렇게 간결하고 재미있게 설명을 하시나? 그래서 딱 기억에 남았고, 의원님의 이제 장점이잖아요. 어떤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딱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번역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걸 잘 하시는데, 그 기억이 제일 저한테 아주 깊이 좀 남았습니다. 이제 아큐파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청년들이 월가를 점령하고 이럴 때 한국에서도 여의도 정권가를 점령하자 비슷한 이제 시위를 했던 건데, 너무 추웠던 기억이 나요. 텐트에서 전기장판 켜고 자는데 코가 너무 시린 거예요. 잠바 다 입고 침낭에 들어가지 않은데도. 이후에는 이제 세월호 참사에 연대하면서 다시 만났죠. 저는 이제 가만히 있어야 침묵행진을 하고, 또 당시에 작가로서 작가 활동을 하시면서 이 세월호 참사라는 게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후보님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책을 쓰셨어요. 세월호를 기록하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여기도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재판 기록이라고 책 표지에도 나와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저는 이제 안산에 그 당시 이사 온 지가 한 5년쯤 됐었던 때였고요. 하염없이 동네를 막 돌아다니다가 단원고등학교까지도 가서 그 일대의 이야기들을, 증언들을 듣고 기록하고 또 그걸 기고하고 하다가 작가 기록단이 됐었죠. 유가족들을 뵙는 것도 유가족 뵈서 책을 써야지가 아니라 그냥 뭘 하면 좋지? 뭘 해야 할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뭐 이렇게 국회도 가고 서명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의도도 가고 뭐 광화문에도 가고 법정에 가서 전라도 광주에 세월호 선원 재판이 있어서 사실 다 분노해서 내려간 거죠. 이 나쁜 놈들을 봐야 되겠다. 새벽에 그냥 함께 차에 합류를 해서 그냥 따라가서 한 번, 두 번 이 법정에 재판이 진행되는 거를 보다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내 일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기록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 책을 다 써나가는 과정까지도 나 자신이 참사를 좀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사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까지 나왔던 대부분의 자료를 거의 다 읽고 법정을 기록해서 이 사람들이 이 참사를 전체적인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래서 2015년 초에 이 책을 출간을 했었죠. 아마 제 기억에는 그해 여름에 2014년 여름에 교황님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울에 오셨는데 유가족들이 광화문 농성을 하고 계셨고 그때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이 막 벌어지고 있었고 이 서명운동을 하고 뭐 그것을 모으는 어떤 집회 자리에 제가 용해인 이 가만히 있으라 캠페인 하시는 분을 되게 아니까 한번 모시고 싶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한번 광화문에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 세월호 이야기를 좀 더 언젠가는 다시 풀어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당시에는 작가와 대학생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 같은 느낌이었다면 10년이 지나서 의원실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 좀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글 쓰는 일을 하면서 한 사람으로서 이제 항상 내가 쓴 어떤 글이 혹은 메시지가 세상에 반향을 일으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뭐 제가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했지만 실제 제도를 만들고 싶다. 이제 정말 세상의 구체적인 어떤 개혁들에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게 된 거니까 의원님이 뭐 대정부 질문을 하거나 혹은 국감에서 질문하거나 정치적 메시지를 쓰거나 그런 작업에서 뭐 제가 초안을 쓰는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의원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의원님이 발언하는 것이지만 제가 만약에 제 이름으로 했을 때보다도 용해인 의원이 이제 그걸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세상에 어떤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다고 보는데요. 비판해야 할 대상들이 이제 움직이게 하고 국회를 통해서 혹은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할 때 세상이 정말 움직일 수 있구나. 되게 이제 보람이 됐었고요. 또 외에는 이제 실제 입법 발의를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소수 정당이라서 입법 발의 한번 하는 게 쉬운 일이 정말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법을 만들고 발의자들을 모아서 발의를 하고 뭐 대표적으로 공론화법도 그랬고 제가 참여했던 뭐 탄소세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재난 시기에 임대료 감면법 같은 법들 아직까지 우리의 법이 뭐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내가 세상을 직접 구체적으로 고쳐가는 일에 참여하고 있구나 그런 뿌듯함이 있었어요. 임대료 감면법은 정말 예상치 못하게 반응이 뜨거웠던 법안이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이렇게 의원실에서 일을 이렇게 쭉 하시다가 기본소득당에서 12월 4일에 대통령 후보를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로 확정이 되셨고 고심 끝에 출마를 결심하셨다고 어떤 지점이 좀 가장 고민이었는지 듣고 싶어요. 의원님과 처음 만났던 그 10년보다 더 전에는 저도 진보정당 운동에 참가를 했었고 되게 뜨겁게 제 시간들을 제 청춘을 거기서 썼었는데 뿌듯한 것도 있었지만 좀 아팠던 기억도 많았고 작가로서 저의 어떤 삶의 방식이나 또 삶의 목표를 좀 바꿔보려고 했었죠. 그리고 그 역시 한 10년의 시간을 쌓으면서 나름의 이제 성취들을 조금씩 했었고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걸 좀 스스로도 알게 됐는데 좀 고요하고 평온한 어떤 시간 속에 나를 들여다보고 어떤
어떤 창작에 나의 시간을 쓰고 어떤 성취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만족감을 얻는 삶의 방식을 내가 좋아하고, 하지만 또 공적으로 또 어떤 것에 참여해야 되는 것도 그 두 개의 삶의 방식이 항상 좀 균형을 맞추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의원실에 와서 보다 예전보다는 훨씬 바빠진 삶을 살았음에도 한편으로는 이제 작가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계속 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대선 출마는 이게 삶이 너무 흔들린, 너무 동요하는 거라는 느낌이 들었고, 나를 완전히 다 세상에 공개하고 얻게 되는 어떤 결과가, 물론 뭐 우리는 다 뭐 청와대 갈 거라고 믿고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죠. 하지만 뭐 그 결과가 또 너무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에 대해서 미래가 또 한 번 엄청 동요하게 되는 거죠. 내 삶의 방식과 내 앞날이라는 것이. 그것이 주는 불안감 같은 게 되게 컸었고, 개인적으로는 그랬고, 가족들이, 아이들이 아직 청소년이라서 외부의 어떤 변화가 아이들에게 힘든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뭐 아이들의 그 삶이 과하게 좀 공개된다든가, 뭐 아이들이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기 삶에 불안을 느낀다든가 하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었어요. 저 자신에 대한 고민도 깊이 이렇게 했지만, 가족과도 오랜 정말 대화를 나눴고, 아이들한테 아빠가 대선 후보에 출마하는 걸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질문으로 막 토론했었는데, 저희 딸이 그런 얘기를 해서 기억에 남는 게, 대선 후보의 딸로 사는 것은 삶이 너무 무거워. 뭐 이렇게 말을 해서, 얘가 요즘 장르 소설을 많이 보더니 멋진 워딩을 알고 있네. 뭐 근데 뭐 제가 살아왔던 그런 과정을 아이들도 알기 때문에 같이 대화 끝에는 이해를 해줬어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했었죠. 아빠나 엄마가 너희들을 지키고 우리 삶을 또 지켜나가면서 살기는 하지만, 세상에 어떤 필요한 일을 해야 될 때 지금까지 거기서 도망치거나 주저하거나 하면서 살지는 않았다. 너희들도 뭐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이 살아가겠지만 보여주고 싶은 삶의 태도도 좀 그런 거다 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동의한 것 같지는 않고, 뭐 이렇게 내 생각에는 어차피 크게 유명해질 것 같지 않고 그리고 겨울 방학이기 때문에 학교 앞에 아빠 얼굴이 포스터로 붙어도 아무도 잘 모를 거다, 뭐 이런 등등이 아니었을까. 흔쾌하게 나중에는 동의해줘서 저는 좀 마음을 가볍게 하고 출마하게 됐죠. 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 기사들이 좀 나갔는데 굉장히 재밌는 댓글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 출마하고 나서 기사들을 못 읽었어요. 너무 이제 좀 겁도 나고, 뭐 댓글도 어떤 게 달렸을까 겁나고 해서 못 읽었는데, 딸이 보더니 아빠 기사 댓글 악플을 많더라? 뭐 이렇게 악플 엄청 많더라? 야, 쟤는 정말 남의 일인가 보다. 개인배. 당신은 당신, 나는 나, 이렇게 좀 살아가는 거야. 그때서 이 기사를 보는데 뭐 댓글들이 뭐 기본소득 뭐 공산당이냐 이런 류의 댓글들이야 익숙한 거니까 넘어가더라도 진짜 재밌었던 게, 어느 나라 국회의원 보좌진이 자신이 모시던 주군을 제끼고 출마하냐. 나쁜 놈이네. 충성, 뭐 이런 걸 배신한 보좌진이냐 너는, 뭐 이런 뉘앙스의 댓글이더라고요. 이런 주문을 제끼고까지가. 제끼고 선생님이 정말 그게 아닙니다. 저희 의원이 헌법상 피선거권 나이가 안 돼서 출마를 못 하시는 거. 선배님 실무자분들 사이에서는 기본소득당의 지정 생존자다. 이런 호칭, 애칭이 있더라고요. 한 달 정도 이제 대통령 예비 후보로 살아보셨는데 좀 어떠신가요? 얼굴이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뭐 주말에는 추리닝 바람으로 동네 편의점에 가도 아무 문제가, 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차를 타고 다니지만, 그래도 뭐 출마하고도 한동안은 그냥 지하철로 출퇴근을 해서 뭐 여의도 직장인이라고 하는 뭐 삶의 패턴이 뭐 엄청 바뀌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건 있었어요. 제가 출마할 때 내 나름대로 기본소득 베스트셀러 작가고, 이 독자들이 이렇게 막 환호의 반응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 어디 가신 건지 다 너는 누구냐, 웬 듣보잡이냐, 뭐 이런. 국회 비서관, 그러니까 여의도 직장인이 대선에 출마했다, 이게 더 사람들한테는 흥미로운 서사였던 것 같아요. 국회의원회관에서 다른 당의 보좌진으로 있는 뭐 친구들이 열심히 해라, 응원할게 라고 뭐 선물도 주고 가고 그랬거든요. 첫 보좌진 출신 대통령. 예.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좀 새롭고 기대되는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술과 육식 이런 걸 좀 그렇게
즐기지 않으시기도 하고 전에 보던 어떤 정치인들의 캐릭터랑은 좀 다른 느낌을 받곤 하는데 본인의 평소에 업무 스타일, 취미, 습관 이런 거를 좀 가볍게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통풍에 한번 걸린 이후부터는 술을 끊고 또 작가 활동을 하면서 프리랜서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자기 작업 외에 어떤 대인적인 관계를 많이 가지기는 게 좀 힘들죠. 안 그러면 작업을 빨리빨리 마감을 지어야 다음 걸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술 마신다든가 뭐 금요일 날 나가서 논다든가 주말에 나가 논다든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제 작업과 그리고 제 삶과 제 가족과 뭐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좀 중심으로 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작가 활동을 하면서 배인 어떤 것은 무리하지 않지만 루틴을 항상 유지하는 거였어요.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오전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하고 오후에는 뭐 쉬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자료를 읽거나 누구를 취재하거나 뭐 강의를 하거나 뭐든 좀 더 이제 여유 있는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뭐 특히나 무슨 학생 운동, 뭐 진보정당 운동 할 때는 며칠 뭐 밤을 새고 그냥 집중해서 이걸 해결하는 것이 뭐 지상 최고의 과제인 것처럼 하다가 스스로 몸도 많이 상하기도 하고 그것의 뭐 결과에 따라서 많이 좌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작가 활동하면서 작게 조금씩 나가더라도 항상 루틴을 유지하는 거 뭐 일반적인 직장인들도 그러하겠죠, 그죠? 의원실에 와서도 아침 일찍 좀 출근하고 하루에 일을 끝내면은 좀 일찍 퇴근을 해서 뭐 저의 시간을 좀 가지고 장기적인 어떤 시간 속에서 계획들을 추구해 나가고 당장 큰 성과를 지금 바로 내거나 어떤 거를 지금 뭐 해결하기 위해서 뭐 나의 모든 시간을 막 써야 된다든가 이보다는 꾸준히 조금씩 장기적으로 해 나가는 게 좀 습관이고 글쎄 뭐 정치인은 뭐 더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일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뭐 저 역시 남은 뭐 기간 동안 제가 이제 계획하고 제 몸이 견딜 수 있는 어떤 루틴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취향이나 이런 것은 INTJ형이기 때문에 일단 혼자서 있을 때 가장 좀 행복하긴 합니다. 혼자서 아침에 뭐 커피 한 잔과 함께 뭐 글을 쓰거나 뭔가 생각하거나 메모를 하거나 뭐 이럴 때가 되게 뜨겁게 행복하다기보다는 마음이 대단히 이제 평온하고 즐기는 시간이에요. 취미도 뭔가를 막 클리어하는 것, 그러니까 뭐 이 게임은 뭐 끝을 봐야 되겠어, 뭐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축적하는 것이 저한테도 이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그냥 안 해본 일들을 일부러 많이 하기도 합니다. 안 가본 곳에 느닷없이 여행을 가고 뭐 어디 낚싯배를 타고 낚시를 하러 가기도 하고 안 가본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냥 시외버스 아무거나 타고 그냥 한 4시간 코스의 낯선 도시에 가서 거기서 돌아다니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후보를 결심하실 때 산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산에 다녀오셨어요? 사실 이것도 좀 죄송하긴 한데 이게 사실 설악산 백담사를 다녀왔어요. 산에 올라가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대단한 결심을 하고 내려오는 게 좀 기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흉내를 좀 내볼까? 라고 한 것도 있는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올라가서 뭔가 생각이 정리가 안 된다. 오히려 저는 등산은 머리를 비우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백담사는 제가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그때가 11월이라서 아주 고요한 정적 속에 계곡물이 흐르고 색색의 이제 단풍과 낙엽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공간이었죠. 또 이제 의원실에서 일을 하시면서 제가 또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이 기재부에 맞서서 기재부의 관심 바깥에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일들을 저는 함께 해왔다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리 이제 저희 같은 작은 정당이 하는 이야기들이 좀 타당성이 있고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법안을 하나 발의하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어떠셨나요? 의원실에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법안을 내면 당연히 뭐 좀 당을 넘어 좀 초당적인 지지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도 생각도 해봤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의원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죠. 뭐 그 의원들한테 뭐 연락도 많이 하셨고 뭐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도 참 겉으로는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의원님이 또 실제로는 발의를 참 안 도와주셨죠. 그래서 저희 다른 의원실에 있는 그런 보좌진들 찾아가가지고 좀 정말 좋은 법이다. 좀 검토 좀 해달라.
법안 1개를 가져가면 법안 3개를 받아오죠. 최대한 우리도 같이 참여해주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성심성의껏 어쨌든 봐주고 뭐 좋은 의견을 주는 의원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소수 정당이어서 우리가 거대 정당들이 자신들의 그런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하지 않는 기득권과 싸우고 어떤 개혁의 정당한 방향에 대한 우리 입법 제안을 발의를 시도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재의 이 정치권, 현재 국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만큼 아직 충분히 성숙해 있지 못하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두드려야 변화의 문은 열리겠구나. 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국회의 경험을 바탕 삼아서 대통령이 된다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으신 어떤 변화?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기본소득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만들어서 기본소득에 뜻있는 뭐 정치인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의 뜻을 함께하는 어떤 학자, 뭐 지식인, 뭐 언론인, 뭐 시민사회 분들을 이제 모아야 되겠죠. 그리고 기본소득위원회가 주도해서 기본소득 공론화, 우리가 그런 법을 또 열심히 발의했지만 공론화를 정말 전국적으로 시도해서 더 막 시끌시끌하게 기본소득의 열망이 올라오도록 만들어야 될 거고, 이제 기재부 권력이 이것을 자꾸 막거나 태클을 걸 텐데, 기재부의 그런 권력을 해체 수준으로 좀 분산해서 예산에 대한 권력을 청와대, 그러니까 정부가 좀 직속으로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관료 집단들이 국민이 선출한 어떤 권력의 의지에 봉사하도록 만들어야지, 선출된 권력이 그런 관료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떠한 개혁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은 반드시 좀 깨야 되겠다. 또 보란듯이 지금 뭐 이 각 정치인들마다 뭐 여가부 해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오히려 보란듯이 이제 좀 더 강화한 어떤 성평등부 혹은 어떤 젠더평등 관련된 부처를 강화하고, 이제 그 부처가 오히려 모든 어떤 정부 정책, 요즘 정부 정책에서 젠더평등적인 관점을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도 있고요. 과학기술의 어떤 혁신이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과학기술 부총리 같은 걸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국회와 관련해서는 이건 또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이 이런 정치 과정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저는 시민들이 숙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어떤 시민들의 뭐 그냥 여론조사가 아니라 어떤 사안이나 안건이든 시민들이 참여해서 숙의하여 어떤 결론을 도출하면 그 결론이 의회와 정부에 반영될 수 있는 시민참여의회라든가 시민심의회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혹은 뭐 그런 것을 좀 지원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넘치십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후보님의 넘치는 아이디어와 기본소득당의 담대한 제안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좀 한국사회 변화의 방향들을 잘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저는 있고요. 기본소득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하는데요. 국회에 와서 느꼈지만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저는 이제 유사품과 자매품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아마 이제 기본소득 원조가 누구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좀 합니다. 제가 만나본 이제 원로 정치인 분들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심상정 후보도 그렇고 본인이 국회에서 기본소득을 처음 이야기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기본소득 원조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대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원조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치 영역은 뭐 제가 뭐 늦게 참여한 것은 맞지만 확신하건대 저의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를 다 읽고 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알게 되시지 않았을까. 아마 이재명 후보도 반드시 이 책을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심상정 후보도 뭐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책을 보내드리기도 한 적이 있었고요. 저의 책을 보고 기본소득이란 이런 거구나 라고 아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다. 결론이 나네요. 그렇죠. 저를 알고 계실 거다. 뭐 기본소득은 단순 명쾌한 아이디어입니다. 보편적으로 개인에게 조건 없이 준다고 하면 뭐 그것을 누가 말하든 간에 그것은 기본소득일 수 있지만, 기본소득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 거냐, 어떤 대한민국을 나아갈 거냐, 여기서 갈라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19절에 보면은 풀잎에 이슬 한 방울에서도 우주를 보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냥 이슬만 보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기본소득이라는 이 아이디어에서 이것으로부터 시작될 이 엄청난 담대한 변화들을 상상할 수 있고 그것을 실현시킬 용기와 의지가 누구한테 있느냐? 오준호다. 저다. 오준호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는 좀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대선에서 그런 후보는 우리 기본소득당의 후보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대선보다도 무당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늘 평가하더라고요. 지금 기존의 정치 후보들, 정당 후보들 혹은 유력한 대선 주자들에게서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치 혹은 이슬을 보고 우주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고 상상력이 있고 혹은 사고의 깊이가 있는 대통령 후보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무당층이 어느 때보다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좋은 정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정치인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오준호 후보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정치가 좀 좋은 정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정치라는 것은 이 현실을 함께 이겨낼 어떤 용기와 이유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뭐 현실의 갈등을 뭐 해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능인 것이고 지금보다 더 나은 곳으로 함께 나가겠다는 어떤 강한 의지, 이보다 더 나은 세상을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주겠다고 하는 시민적인 책무감, 저는 기본소득과 같은 담대한 계획이 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시민이 될 동기들을 느끼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의 정치가 누가 좀 덜 비호감인가를 경쟁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 국민들에게도 매우 불행한 일인 거죠. 이렇게 누가 당선되더라도 과연 이 정치 결과에 사람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겠나.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선거가 끝났을 때 저를 지지해 주시고 저를 지켜봐 주셨던 분들이 그 결과와 상관없이 자긍심을 느끼도록 제가 노력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물어주신 질문에 제가 이렇게 또 열심히 답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또 정치 선배님이시잖아요. 독보적인 정치 감각과 진짜 배짱으로 어쨌든 국면마다 돌파해내는 걸 보면서 너무 감탄했고 또 많은 저도 영감을 많이 얻었었는데 가까이에서 저를 좀 지켜보시니까 느끼셨던 저의 장점과 혹은 좀 부족한 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은 아까 이제 후보님의 어떤 평소의 업무 스타일이나 습관에 쭉 설명을 하셨지만 언제나 그런 어떤 루틴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평정심을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이 저는 정치인으로서 가진 가장 큰 강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정치를 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 특히나 국회에 와서 많이 느끼는 건데 정치인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평정심을 잃고 오버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어떤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FM이세요. 근데 저는 그것이 지금 이 시기에 대통령 후보로서 이 너무 융통성들만 남아버린 후보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캐릭터이지 않을까. 반대로 후보를 잘 뽑았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좀 채워야 되는 부족한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전에 잘 포장한 FM이다. 그 말씀이었군요. 괜히 물었네. 맞아요. 이런 것처럼 제가 작가로서 뭘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진 저의 습관이라는 게 어떤 틀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었는데 의원님 보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 같은 의원실에도 있었고 대통령 후보와 의원으로서 좀 참 좋은 파트너이겠다라는 생각은 좀 해요. 다른 질문은 지금 저희 선대위원장이신데 어쨌든 정치 선배이시잖아요. 정치 선배라는 뜻이 기간도 있겠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의 가장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또 느끼거나 체득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막 출마를 하게 된 저에게 조언해 주실 것이 있으면요? 저의 경험상 선거가 끝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좀 굉장히 헛헛하고 허망하고 뭐 이런 기분이 들 수 있더라고요. 당선되든 당선이 되지 않든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있고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들의 어떤 마음들이 많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이고요. 내 자신이 잘 버티고 있어야 이 정치적 전망과 정치 조직의 그 다음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워낙 뭐 기본소득 정책 이 부분은 뭐 기본소득 일타 강사시기도 하고 이렇게 베스트셀러의 작가 의원실에서 입법 경험도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뭐 더 당부를 드리거나 조언을 하거나 할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믿고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은 정당에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후보기는 하지만 어떤 변화의 시작을 저희가 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좀 필요한가? 물론 뭐 기본소득일 수 있겠지만요. 어디 가면 이제 기본소득 무세라고 욕먹을 텐데 저는 당연히 기본소득이 이 변화의 핵심 키워드일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사실 변화는 이미 시작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변화가 사람들의 삶을,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의 어떤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기본소득이 있는 사회냐 없는 사회냐, 기본소득이 있는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삶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하루의 끝이 내일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사회로 가는 어떤 최소한의 조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기본소득이 있어야 된다. 아마 후보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네, 150% 동의하는 거죠. 인터뷰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먼저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존경하는 소감인데요. 하고 싶었던 말을 의원님이 또 직접 질문해 주셔서 의원님을 마주보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멋진 활동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할 때는 긴장 안 하시다가 마지막 소감을 이야기해달라고 하니 긴장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2022년 새로운 10년을 또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딱 2달 정도 남은 시점에 영상으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10년을 열어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를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모두들 추위에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